법원 복도에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피고 박철수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야. 말이 안 돼. 요양원장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 무효 소송 걸 거야. 끝까지 안 가만둘 거라고.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판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상속인 윤서희, 상속 금액 140억 원. 왜 치매 할머니는 낯선 요양보호사에게 140억을 남겼을까요? 할머니와 서희,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양원장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지금부터 윤서희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5월 초,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5평 남짓했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죠. 저는 윤서희 53세였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회사가 부도났고 남은 건 빚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혼 조정 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위자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2021년 12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고 딸 지은이는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24세, 서울 은평구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은 한 학기에 420만 원이었고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35만 원이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은 87만 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 언제 보내줄 수 있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42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333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평화요양원 면접 합격 마이너스 5월 7일 출근.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파주에 있는 요양원 10곳에 지원서를 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개월 전에 땄습니다. 학원비 60만 원을 카드로 긁어서 수강했고 시험은 한 번에 붙었습니다. 면접은 평화요양원이 유일했습니다. 원장 박철수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나이가 53세시네요. 좀 있으시네. 죄송합니다. 힘든 일인데 버틸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240만 원, 야간 근무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5월 7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9시 30분에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화요양원은 파주 외곽에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평화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1층 현관문은 철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바닥은 낡은 장판이었고
곳곳에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영숙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62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윤서희 씨 맞죠? 어서 와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선생님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환자분들 대부분이 치매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특히 오늘 배정받을 분은 좀 까다로우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영숙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미정 할머니, 87세세요. 중증 치매인데 폭력적이고 말도 거의 안 통해요. 네. 다른 직원들이 다 기피해요. 그래서 신입한테 맡기는 거예요. 2층 복도 끝 203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장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선생님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악취가 확 밀려왔습니다. 소변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침대 옆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87세 장미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커튼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 선생님이에요. 영숙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놀람? 슬픔?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찾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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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할머니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계속 중얼거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첫 근무는 지옥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저는 5명의 환자를 담당했습니다. 이 시간마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습니다. 장미정 할머니는 가장 손이 많이 갔습니다. 새벽 1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어? 내 딸 어디 갔어?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딸, 내 딸, 네 할머니, 제가 있어요. 저는 할머니를 다시 눕히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다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다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세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켜야 했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나오니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 240만 원이 절실했습니다. 지은이 등록금,
월세, 대출 이자를 갚으려면 이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라도 잘해서 지은이 졸업시켜야 해.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장미정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했고 집에 돌아와 씻고 나면 오후 2시쯤 잠들었습니다. 오후 8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가는 법도, 욕창 닦는 법도, 침대 시트 가는 법도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장미정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제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젊은 보호사 이수진 씨 28세는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할머니 조심하세요. 갑자기 때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5월 14일 새벽 3시,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목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환자분들을 목욕시켜드리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장미정 할머니 목욕은 둘이서 해야 해요. 움직이시기 힘드니까. 네, 선생님. 저희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목욕실로 모셨습니다. 목욕실은 1층 끝에 있었고 샤워 의자와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샤워 의자에 앉히고 옷을 벗겼습니다. 할머니 몸은 뼈만 남아 있었고 등에는 욕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물로 씻겨드릴게요. 저는 샤워기로 조심스럽게 물을 뿌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할머니 등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희 씨, 할머니가 서희 씨한테는 순하네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하는데 서희 씨한테는 안 그래요. 그런가요? 저는 할머니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비누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고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갑자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윤서희. 할머니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찰 보고 읽으신 거 아닐까요? 아, 그렇겠죠. 저는 가슴에 달린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서희 요양보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엉뚱한 말 많이 하세요. 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희, 서희야, 서희. 처음엔 명찰을 보고 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찰을 떼고 있을 때도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월 16일 새벽 2시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명찰을 가슴 주머니 안에 넣어뒀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서희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희. 명찰이 보이지 않는데도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5월 18일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다른 환자분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나오다가 203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할머니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희야, 이리 와. 저는 다가가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키려고 그랬어. 내가 내 전부였으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제 손만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영숙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장미정 할머니, 가족이 있으세요? 없어요. 입소 서류에 연고자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세요?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럼 비용은 누가 내세요? 영숙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매달 정확하게요. 그렇군요. 왜요?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제 이름을 알고 계실까?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실까? 5월 21일 새벽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에서 시트를 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다 됐어요. 다시 누우세요. 할머니를 침대로 옮기려는데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무슨 뜻이지? 그날 퇴근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습니다. 18세 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희야, 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왔어. 친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단다. 저는 평생 친부모를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찾을 방법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날 버린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미정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5월 23일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벽 5시쯤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고 체온계로 재자 39.2도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히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장미정 할머니가 고열이세요. 영숙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폐렴 같아요. 원장님께 연락해야겠어요. 30분 후 박철수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소 새벽에는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빨리 왔습니다. 119 불러. 영숙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고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쥐었습니다. 서희야.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가려는데 원장이 말했습니다. 윤 선생은 여기 남아서 일해요. 하지만 규칙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파주중앙병원입니다. 장미정 환자분 상태 좀 알 수 있을까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요양보호사예요.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출근했을 때 영숙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장미정 할머니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많이 안 좋으세요? 의식이 거의 없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원장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25일 밤 저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시쯤 원장이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밤에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장은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 선생, 아직 있었어요? 네,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아요.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원장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2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원장이 203호 장미정 할머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불을 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원장이 할머니 침대 옆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보고 옷장을 열어보고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찾는 거지? 5분쯤 지나자 원장이 허탕을 쳤는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원장이 지나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원장이 1층으로 내려가고 저는 천천히 203호로 갔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희 씨, 원장님이 부르셔요. 저요? 네, 사무실로 오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어젯밤 일을 들킨 건가? 원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가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네.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 선생, 일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 수당 좀 드리려고요. 원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만 원 들어있어요. 받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아요.
장미정 할머니 잘 돌봐줘서요. 원장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참, 할머니가 혹시 특별한 말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 같은 거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원장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원장은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일 계속 잘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거웠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월 27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희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네, 장미정 어르신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식은 거의 없으시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다른 겁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요? 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파주중앙병원 1층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왜 날 찾는 거지? 5월 28일 오후 2시, 저는 파주중앙병원 1층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였고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윤서희 씨시죠? 네, 맞습니다. 남자가 앉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마이너스 정도 법률사무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윤서희 씨, 혹시 장미정 어르신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요양보호사로 2주 정도 돌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장미정 어르신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2020년 3월에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나 장미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전 재산을 윤서희 1972년 3월 8일생에게 상속한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유언장입니다. 공증인 3명이 확인했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요?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예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3건 마이너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한 채, 서초구 상가 건물 한 채, 파주시 토지 2필지, 예금 및 적금 마이너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합계, 주식 및 채권 마이너스 삼성전자, 현대차 외 다수, 총액은.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총 상속 재산 140억 3,247만 원. 숨이 멎었습니다. 1.1405? 네, 정확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충격적이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2주밖에 못 돌봤어요. 왜 저한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희 씨, 혹시 입양아이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장미정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윤서희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볼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천천히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커피숍을 나와 병원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리는 필체였지만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의식이 없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너를 낳고도 지켜주지 못한 엄마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1972년 3월 8일 엄마는 너를 낳았어. 32살이었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너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빼앗겼어.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평생 너를 찾았어. 20년 전에 드디어 찾아냈어. 윤서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내 인생을 망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딸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어.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엄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러다 내가 요양보호사가 됐다는 걸 알았어. 평화요양원에 지원했다는 정보를 들었어. 엄마는 결심했어. 마지막이라도 내 곁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고 그 요양원에 입소했어. 2주 동안 내가 엄마를 돌봐줬지. 손을 잡아줬지. 말을 걸어줬지. 그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엄마가 모은 돈 140억은 모두 내 거야. 이제라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한다, 내 딸. 정말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 장미정.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파주중앙병원 6층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돌아보니 김태연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대리보호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B- 하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감고 계셨고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에라도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B-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파주시민 장례식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모습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영숙 선생님,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딸 지은이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한 번도 못 뵀는데. 그래.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누군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영정 앞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 선생,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가족이 없으시니까 장례는 제가 치러드리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원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 선생이요? 무슨 돈으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원장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이 있다던데. 어디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장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다음 날 오전 김태현 변호사가 왔습니다. 윤서희 씨, 유언 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박철수 씨가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2020년에 작성하셨잖아요. 그때는 정상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권합니다. DNA 검사요? 네, 친모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어떤 소송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엄마였을까? DNA로 확인하게 되는 거구나.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갔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큰 건물이었고, 1층 접수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30분 후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하겠습니다. 입 벌려주세요. 면봉으로 입안을 닦아냈습니다. 피검자 장미정 씨의 검체는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네. 검사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철수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그만둬요? 개인 사정입니다. 장미정 할머니 재산 때문이죠? 원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소문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당신한테 유언장 남겼다면서요? 그건 말도 안 돼요. 2주 돌본 사람한테 140억을 남긴다고? 원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3년 동안 돌봤어요. 3년 동안 원장님이 돌본 게 아니라 학대하셨잖아요.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CCTV 다 남아있어요. 할머니 방 뒤지신 것도요. 원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유언 무효 소송 걸 거니까요. 그러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5월 15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윤서희 1972년 3월 8일생. 피검사자 장미정 1938년 11월 2일생. 검사 결과 모녀관계 확률 99.997%.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엄마였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친모녀 관계가 증명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장미정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미정 어르신은 1938년생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장경수 씨는 종로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셨고 집안이 매우 부유했습니다. 미정 어르신은 외동딸이었고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1970년 미정 어르신이 32살 때였습니다. 청계천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윤상현 24살이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미정 어르신은 임신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공장 노동자 따위와 결혼할 수 없다고요. 아버지 장경수 씨는 딸을 집에 가뒀고 윤상현 씨를 협박해 쫓아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1972년 3월 8일 미정 어르신은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아이를 빼앗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익명으로 입양 보냈고 아이 이름은 윤서희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른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 어르신은 그 후로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1985년 아버지 장경수 씨가 돌아가시며 전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미정 어르신은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1987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평당 500만 원. 1990년 서초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0억 원. 1995년 파주시 토지를 샀습니다. 5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습니다. 2020년 기준 총 자산 140억 원이 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어르신은 평생 딸을 찾았습니다. 2005년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2020년 2월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윤서희, 48세, 파주시 거주. 이혼 후 혼자 살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정 어르신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딸이 날 미워하면 어쩌지? 딸 인생을 망치면 어쩌지?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2024년 초 미정 어르신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딸 곁에 있고 싶다. 윤서희 씨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평화요양원에 지원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정 어르신도 그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일부러 그 요양원에 오신 거예요? 네, 윤서희 씨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2020년 3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을 윤서희에게 남긴다. 공증인 3명이 확인했고 법적 효력이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정 어르신이 남긴 또 다른 편지입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희야, 엄마는 내가 결혼했을 때 몰래 결혼식장에 갔었어. 맨 뒷자리에 앉아서 내 행복한 모습을 봤어. 내가 딸 지은이를 낳았을 때도 병원 앞까지 갔었어. 유리창 너머로 아기 보는 내 얼굴을 봤어. 내가 이혼했을 때 엄마 심장이 찢어졌어. 내가 원룸으로 이사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 평생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평생 사랑했어. 140억은 내가 행복하게 쓰길 바라. 지은이 대학 졸업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 그리고 가끔 엄마 생각해줘.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엄마.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6월 1일 법무법인 정도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김태현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철수 원장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의 변호사는 40대 여자였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씨의 대리인 최민정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미정 씨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은 2020년에 작성됐습니다. 치매 진단은 2024년입니다. 그것도 조작일 수 있습니다.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서희 씨가 할머니를 현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증거 있습니까? 윤서희 씨는 2주밖에 일 안 했어요. 2주 만에 140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탁 하고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윤서희 씨와 장미정 씨는 친모녀 관계입니다. 모녀 관계 확률 99.997%.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장미정 씨는
1972년 윤서희 씨를 낳았고 집안 반대로 입양 보냈습니다. 평생 딸을 찾다가 2020년 찾아냈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최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에요. DNA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작할 수 없습니다. 원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할머니를 3년 동안 돌봤어요. 김태현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돌본 게 아니라 학대하셨죠. 뭐라고? CCTV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새벽 2시 원장이 장미정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고 침대 밑까지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4년 4월 3일 원장이 할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밥 안 먹을 거면 굶어.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학대와 재산 침탈 시도입니다. 검찰에 고발 준비 중입니다. 최민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철수 씨, 이 사건은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행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원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거짓말. 정말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축하해요. 140억 받았으니까. 하지만 명심하세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원장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희 씨, 증인 출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장미정 씨를 학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다른 증인도 있습니까? 네, 간호사 김영숙 씨가 있습니다. 영숙 선생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원장이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줬고 욕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을 자주 뒤졌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기소하겠습니다. 6월 20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원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미정 씨를 학대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재산 침탈 미수,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원장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요양원을 성실히 운영했습니다.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증인 진술, 그리고 재산 침탈 시도 기록. 재판은 3차례 진행됐습니다. 7월 15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장미정 씨를 학대하고 재산을 침탈하려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 재산 침탈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원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윤서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이 원장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40억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7월 20일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네. 서류는 두꺼웠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3평형, 시세 25억. 서초구 서초대로 상가 건물 5층, 시세 47억. 파주시 교화업 토지 2필지, 시세 18억. 예금 및 적금 합계 32억. 주식 및 채권 합계 18억. 총 140억 3,247만 원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등기됩니까? 네, 2주 후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가 원룸으로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야? 응. 140억이 진짜 엄마 거야? 그래.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머니, 한 번도 못 뵀는데. 그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그러게. 8월 1일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140억 3,247만 원. 잔액 140억 3,255만 7천 원.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원룸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미정 엄마 묘에 갔습니다. 경기도 파주 공원묘지였습니다. 조용한 언덕에 엄마의 묘가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정 1938만 2024 사랑하는 딸에게.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돈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0억. 정말 큰 돈이에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지켜보셨죠? 제가 결혼할 때도, 지은이 낳을 때도, 이혼할 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때 엄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쓰길 바라.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결심했어요.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세상에 나눠드릴게요. 엄마 이름으로요. 8월 5일 저는 김태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이요?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혼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 홀로 버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재단 이름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미정 희망재단이요. 엄마 이름으로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의 장미정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고 1층에는 상담실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2층에는 직업훈련실과 교육실이, 3층에는 심리치료실이 있었습니다. 오픈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김영숙 선생님, 그리고 지은이도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정 희망센터 이사장 윤서희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 엄마 장미정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지켜보셨고 마지막에 140억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혼자만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혼으로 힘든 분들, 경력이 단절된 분들, 홀로 버티는 분들, 이곳에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김영숙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센터장 맡아주세요. 영숙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요? 네, 선생님이 가장 적임자예요. 하지만 저는 62살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과 마음이 중요하죠. 영숙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센터는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만에 상담 신청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혼 후 일자리를 찾는 50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경력 단절로 힘든 40대 여성들도 왔습니다. 저는 직접 상담도 했습니다. 힘드셨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12월 어느 날 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8세 박순애 씨였습니다. 저 이혼하고 3년째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이 5천만 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네. 53세에 이혼했고 딸 등록금 때문에 빚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버텼어요. 순애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운도 버텨냈기에 온 거예요. 순애 씨도 할 수 있어요. 순애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센터 개소 3개월 만에 5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카페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사무직, 온라인 마케터, 다양한 직업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매달 센터 운영비로 3억씩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이니까. 3월 8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53번째 생일이자 엄마가 저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묘에 갔습니다. 엄마, 제 생일이에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센터가 잘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서고 계세요. 엄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장미정의 딸, 윤서희.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녁 지은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지은이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뭐야? 액자예요. 열어봐. 액자를 열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센터 오픈식 날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래. 응,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 외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자. 그래, 행복하자. 2025년 5월 센터 개소 6개월 만에 제2센터를 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였습니다. 개소식 날 수백 명이 왔습니다. 언론사도 취재를 왔습니다. 이사장님, 왜 이런 센터를 만드셨습니까?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지켜보셨고 마지막에 사랑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국에 10개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힘든 분들이 어디서든 도움받을 수 있게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집에 모셔온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2센터 열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제가 잘 쓰고 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당신 이름 지켜드릴게요. 당신이 못다한 사랑, 제가 세상에 나눠드릴게요. 평생 그렇게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딸은 이제 괜찮아요. 오늘 윤서희 씨와 장미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양보호사로 힘들게 살아가던 53세 이혼녀 서희 씨. 치매 할머니가 중얼거린 계좌번호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40억의 유산도 놀라웠지만 더 큰 선물은 평생 찾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장미정 할머니는 평생 딸을 지켜봤고 마지막 2주 동안 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희 씨는 엄마의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의 힘든 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장미정 할머니께 그리고 윤서희 씨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